저 길에 가서 그러니까요. 거기서까지도 거기 또 그 저 우리나라 정계 좀 원로들이 대부분 다 모이셨는데 예. 저래야 되는지 아이고 참 두 놈이 다 똑같아 봬요 제가. 그 윤석열이가 저 범죄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만났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예. 참. 아 정말 갑자기 예 오늘 아마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윤석열 따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언제 국민의힘 대표를 대표로 인정할지는 그것도 궁금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 얘기를 어쨌든 예.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대표 사이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유인태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지리멸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찌할 거나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민주당 39.9, 국민의힘 36.7%, 12주 약 석 달 만에 양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지지율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뭘 잘하는 게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뭔가 약간 이 뭐 사면 복권에서 약간 실망했다 뭐 이런 하니까 갑자기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거는 예. 그렇게 오차범위 내로 좁혀질 정도로 됐다는 거는 그 우선 그 ARS 조사가 아주 고관여층만 하는 데다가 저쪽이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전당대회에.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과표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온 거지. 그 다른 데 조사에서 뭐 저 10몇 프로로 떨어졌던 게 갑자기 저렇게 올라갔을 리는 좀 없다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예. 꼭 이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봐라. 우리가 아무리 뭐 저 레거시 미디어나 언론에서 우리를 비판해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 우리 지지율은 그냥 오르게 돼 있어. 그냥 우리는 이대로 가면 돼. 뭐 이렇게 또 생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태 선배 얘기한 것도 뭐 많은 측면이 네. 있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렌드, 그렇죠. 추이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서도 저는 이 비슷한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가 2주 만에 12%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이번에 5%포인트가 5점 몇 %포인트가 빠졌고 그 직전에 7%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2주 만에 12%포인트인데 네. 그러면 이거는 폭락장이에요. 장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양당 조사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저희가 기억하지만 거의 50%에 이르렀던 민주당 그다음에 10몇 %, 3분의 1 수준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2, 3주 안에 거의 붙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거에서의 승리 또는 그 지지도에서의 우열 이것을 가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혁신이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혁신도 못하고 통합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먹고 지금 살아가는 거냐. 결국 상대방의 실수를 갖고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나 여러 가지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대방의 실수, 나는 실수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를 먹고 사는 거가 지금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상대방의 실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또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도 조금은 있을 건데 예컨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뭐 이런 국면을 국민의힘이 충분히 또 활용하고 나선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런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는 국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트렌드를 단지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작에 가까운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좀 저는 조금 약간 좀 경계해야 될 해석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작이란 것까지는 뭐 아니지만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아까 주영진 앵커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 좋거든요. 여론조사 확 좋아지고 수치가 뭐 일단 표정부터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뭐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역시 세게 정권 퇴진 투쟁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 실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걱정은 정기국회에 이제 대표가 뭐 지금으로선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면 여야 간에 서로 이제 양쪽이 다 상대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뭐 내란 종식, 뭐 정당 심판, 해산 이런 얘기하고 또 정권 퇴진 이게 강대강으로 맞붙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암담합니다. 예, 이번 주말에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금요일인데요. 그날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 3일 뒤에 또 결선 투표로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거죠. 과반 득표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관련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저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뭐 축구 생각도 나오고 그러네요.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뭔가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되게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매일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고 뭔가 열심히 하고 국민의힘은 뭐 지도부는 좀 빠진 상태에서 전당대회에 나선 대표 후보들끼리 싸우고 토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찌할 거나 전환길 씨를 어찌할 거나 갖고 계속 하고 근데 뭔가 앞으로 나가는 모양새는 아니었는데 민주당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 골을 더 얻지를 못했고 국민의힘은 특별히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상대가 자책골을 넣었는지 상대방 슛한 게 골대 맞고 나갔는지 뭐 이런 현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복절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을 유인태 전 의원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석을 안 해서 좀 아쉽긴 했을 텐데. 근데 저쪽에서 명분은 뭐 사면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전 처음부터 저걸 한다고 할 때 그 당선 자축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행사가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거 그 야당에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그냥 취임식 그 다음 날 국회에서 했듯이 한번 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수혜도 크고 이런 마당에 저는 안 했으면 좋았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 지지층 위주로다가 뭐 했어야지 저게 그렇게 범국민적 범국가적 행사로 기획한 사람의 발상 자체가 저는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축위원으로 한 번 더 하자. 지난번에 너무 약식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뭐 진 쪽에서 가고 싶겠어요. 전 그렇게 봤어요. 처음부터. 다음 날 취임식에는 어쨌든 간에 야당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했으니까 이걸 왜 또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이 통합의 이미지를 야당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참석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합의 이미지와 과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가는 상황을 우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야당은 결국 정부 여당의 실책을 먹고 산다. 이게 뭐 정치의 그냥 큰 법칙인 것 같은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국민 임명식 말씀을 이제 던졌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종교에서의 의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과 예식 이런 거죠. 종교적 의례를 이제 정치적 의례로 이제 바꾸는 행위.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권위를 조금 더 되살리는. 그러니까 국민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민주적 원칙, 국민이 선출해서 그걸 임명이라고 하는 의례를 통해서 민주적 원리를 한번 일깨우고 거꾸로 그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더 강화되는 이러한 형식을 저는 가져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보수 쪽에 배출한 대통령들 그리고 또 야당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야당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런 쪽에서 다 불참하고 민노총마저도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전례 없는 그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이라는 행위가 정치적 의례가 실패한 극장 정치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유인태 선배 좀 아까도 얘기하신 것 중에 잠깐 나왔는데
이게 지금 50%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에 국정 지지율을 보면 40%대로 이미 떨어졌었어요. 이게 조사가 갤럽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리얼미터가 예. 51% 이번에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이게 일주일간의 집계인데 예. 그 마지막 집계가 14일이었어요. 흐름상. 예, 흐름상. 예. 14일 날 일간 집계를 보면 48.3% 대 4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50% 과반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왔냐? 뭐 조국 특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식의 헛발질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저는 중도층의 이탈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오늘 그 표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네. 인천 경기 지방의 11.0%포인트가 일주일 사이에 빠졌어요. 평균의 2배가 빠진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집중호우를 맞은 지역이에요. 인천, 경기, 서울, 충청도 지역이 한꺼번에 다 빠졌어요. 이게 말하자면 스윙 스테이트 지역인데 여기서 이 하락폭이 크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국민임명식을 물론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15일 날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 여론조사는 그 직전까지 진행이 됐고 그러나 국민임명식으로 계속 일주일 열흘 동안 그 선전하고 광고하고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집중 수혜를 맞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그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국민임명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취임하고 나서 재헌절 얘기 나왔다가 재헌절 때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한번 연기한 게 광복절. 근데 광복절에 이 80주년 광복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와 뭔가 이번 취임을 한번 결합시켜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취소하기도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방송에서도 제가 아니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표정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엄숙하게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행사도 좀 조촐하게 하느라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광복 80주년 때문에 한 거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하고 그해 8월 15일에 제2의 건국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년 최초의 정권 교체. 그래서 이제 뭔가 행사를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이 동원하는 행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이 얘기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저 안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제2의 건국. 이게 나중에 MB 정부에서 그 건국절 얘기할 때 또 하나의 근거로 든 게 DJ도 그때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2의 건국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도식에서 한 연설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도 끝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김대중. 오로지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길을 열어간 김대중. IT 강국 경제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으로 바꿔낸 복지정책. 또 한반도 평화까지 제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또 어떤 이야기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지키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정치권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개인정보 탈취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고에 없던 내용을 지금 특검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객석에서 조사나 받으시오라고 또 중간에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한 내용도 같이 나갔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인데 뭐 당연히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인 것 같긴 한데 유인태 전 의원님 어쩌면 이렇게 메시지가 다르고 아니 오늘 저 길에 가서 그러니까요. 거기서까지도 거기 또 우리나라 정계 좀 원로들이 대부분 다 모이셨는데 예. 저래야 되는지 아이고 참 두 놈이 다 똑같아 봬요 제가. 정말 예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가 보면 오히려 그 재임 기간 그때만 해도 또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돈 정치 그리고 워낙 이 제왕적인 총재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줄 세우고 공천도 마음대로 하고 또 측근들이 돈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후에 평가를 새롭게 받는 그 대한민국의 앞날 지금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해안이 있었던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자꾸 끌어들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예. 사실관계도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했죠. 정청래 대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내란 세력 척결이 진정한 용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사실관계 다르고요. 또 송원석 의원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는지 전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아니 특검에서 지금 당원 명부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시켰나요 지금? 지금 이런 데다가 이거를 뭐 야당 탄압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걸 또 여기다 또 김대중 대통령을 넣어가지고 하여튼 매우 부적절한 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 한나라당이 의석이 더 많으니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야당 의원 빼가기 한나라당 의원들 빼서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당 파괴다라고 한나라당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역시 DJ의 정신이랄까 뭐 저 DJ를 오래 출입을 했고 오래 취재를 했고 청와대도 출입을 했고 그래서 가까이서 취재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도 DJ의 정신은 화해와 통합이다. 화해와 통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극적인 건 역시 전두환 씨에 대한 사면 건의가 그리고 자기 임기 중에 정치보복 일체의 정치보복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이 아직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제 이 나의 정권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한 번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역시 그 화해와 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중안에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또 이런저런 그 뭐 오류도 있었고 오점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화해와 통합을 얘기하는 선상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돌아가신 그 분의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 뭐 진정한 용서는 언제나 대란 세력의 척결이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전 곡하가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유인태 선배 평가해 주신 것처럼 둘이 똑같다. 인문학적 용어로 난영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태 전 선배 유인태 전 선배가 지금은 선배가 아닌가 유인태 전 의원처럼 방송에서도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표현을 여과 없이 표현하시는 특히 이 여당과 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놈이란 표현을 쓰시는 거의 유일한
그 정치 선배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갑자기 드는 생각은 예 맞습니다.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의 자리에서도 정치적 메시지. 근데 지난번에 광복절 경축사에도 나란히 앉았고 오늘도 나란히 앉았는데 두 사람이 눈길도 서로 안 줬다. 예. 그런데 아니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한번 시험도 해볼 겸 먼저 한번 손 한번 내밀었으면 정청래 대표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쪽 당원들한테 욕먹죠.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것도 또 그렇게 됩니까? 네, 지금 이른바 그 열성 지지층들이 막 워낙 권력이 세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전만큼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 윤석열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 윤석열이가 저 범죄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만났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예. 참. 아 정말 갑자기 예 오늘 아마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윤석열 따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언제 국민의힘 대표를 대표로 인정할지는 그것도 궁금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 얘기를 어쨌든 예.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대표 사이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근데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이라 지금 적절하지 않고요. 그쪽에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 또 대표들 새로 선출된 대표들 해서 5명 정도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는 정겹게 뭐 명단도 주고받고 그랬더만요. 근데 그렇습니다. 대표는 손도 안 잡아.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아까 DJ 그 16주기 추모식 이제 자기 스피치를 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일일이 눈 맞춤하면서 인사하고 바로 옆자리 오른쪽에 앉아있던 송원석 대표하고는 그냥 패싱 노룩 이렇게 해서 패싱해서 앉았고 그다음에 송원석 대표는 송원석 대표대로 또 스피치하고 나와가지고 중앙 무대를 향해서 큰 인사를 하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정청래 대표가 눈길을 주지 않고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두 분 다 그러니까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치의 요체는 대화 타협이고 네. 협치 통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태 의원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그 독재 정권 하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밤에는 대화를 했다. 물론 거기는 되게 부정적인 것도 있죠. 야당에게 뭔가 슬쩍 뭐 정치 자금도 좀 주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대화는 있었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치권 그때는 이제 윤태 의원도 정치권 현장에 있었는데 여야가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어쨌든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정치가 좀 후진적이고 오히려 뭐 세력에 의한 정치고 총재적 제왕적 총재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돈 정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당원들의 명을 받고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은 새로운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치. 겉으로도 싸우고 뒤돌아서도 싸우고. 그 정치는 없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 아까 군사정권 때는 대화가 없었던 거고 예. 그거야 완전히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그건 미장 미끼 던져주는 거였다. 예. 근데 그 민주화가 이제 하여튼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뭐 소위 1로 3김이었잖아요. 그 사당 체제가 저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지곤 했을 때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 철저하게 그때가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제일 많아요. 그건 그만큼 야당을 존중을 했죠. 그 저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국회라는 게 뭐예요? 서로 타협 조정하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도 그러다가 뭐 몸싸움도 나고 뭐 그러긴 했지만서도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뭐 지금 만나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이런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게 지난 총선 이번 총선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아니요, 말이죠. 그렇진 않았죠. 예. 88대 총선 같은 데는 또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과반이었죠. 2008년이었죠. 과반이었죠. 그 과반이 넘었었죠. 열린우리당도 152석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한나라당도 한 153석 정도 그 됐죠. 정도 예. 그리고 거기 뭐 저것까지 합치면 좀 더 친박연대. 예. 친박연대 이렇게 합치면 거기도 한 180석 예. 그 됐어요. 그 저 같은 저게 예. 이쪽이 아주 민주당이 그때 18대 쫄딱 저 망했을 때니까. 알겠습니다. 예, 유인태 또 전 의원께서 예전 정치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정리하면서 말이죠. 제가 질문 드리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도 대화가 있었다. 이거는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태 전 의원이 한심 낙가무라 이런 표현도 일단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